2월 9일 투자 뉴스입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5,5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3,257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로 바이오 허브 구축에 나섭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2대 주주가 된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백기사로는 컴투스와 하이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정관 변경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합니다. 오아시스가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 이하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장 철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의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 올리브영의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은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연준 위원들의 쏟아지는 매파적 발언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죠. 국내 증시는 오늘 또 2월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쉬어갈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서 오늘 이슈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수급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한국 증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은행주와 낙폭 과대주의 집중 매수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바이코리아가 아주 눈부십니다. 벌써 8조 원을 넘어서고요. 아마 이런 추세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무작정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사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며 배당을 많이 늘리는 그런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된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회사죠. 블랙록. 뭘 샀습니까? 우리 금융지주를 5%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샀을까요? 자, 우리 금융지주는요, 시가 배당 기준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10,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1,000원에 배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를 투자하면은 일단 연회 10%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더 캐피탈 그룹도 마찬가지죠. JB금융,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JB금융은 이제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 근거지를 둔 은행인데 지방은행이 분기 배당을 하겠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뭐 KB라든가 신한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은 쉽지 않을 텐데 J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하이로코리아,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굉장히 내적으로 알찬 기업입니다. 높은 배당도 줌과 동시에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7%대에서 8.3%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 뉴스와 전략 시청자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량주의 기준을 뭘로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수, 안, 성. 1번 수익성입니다. 2번 안정성입니다. 3번 성장성입니다. 그거 전부 다 아시죠? 이거 간단하게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익성 있는 기업을 보시려면요, 그 기업이 최근 3개년, 길면 길수록 좋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배당을 줬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배당을 줬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수익에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왜? 적자 기업은 배당 못 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정성을 어떻게 체크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 우량회사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성장성.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거 없는가를 봅니다. 우리금융이라든가 JB금융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외국계들 은행 안 쳐다봤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이자 놀이나 하는 게 무슨 성장성이냐.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외국계들이 계속 은행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은행들이 꼭 그런 그 대출과 예금의 예대차가 아니고 이제는 신사업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성장성 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그리고 외국계가 투자한 기업을 여러분들은 우량주라고 보시면 다른 종목보다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우량주 하면 단순히 크고 무겁고 비싸면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요. 구체적인 우량주의 포인트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은행주의 순매수세를 확대하는 외국인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첫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시영 차장님. 일단은 은행주가 지난주에는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어떤 피로감도 좀 있었고요.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라는 발언도 좀 영향을 미쳤었고, 그 온라인 인베스트먼트에 뭐 야심차게 좀 진행을 했던 주주 제한 이벤트 또한 이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국내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었고요. 국내 기관들은 은행주를 대략 한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반면에 외국인은 89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 국내 은행주에 대한 우호적인 스탠스를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주에 BNK 금융이 연간 실적 배당을 발표를 했었는데 총 주주 환원율이 27%, 현금 배당 성향이 25%,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소각 2% 발표까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주에 이제 다른 은행주들도 JB금융도 어제 이제 자회사들의 배당을 발표를 했었고, DGB금융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 관련된 어떤 배당 정책 또 주주 환원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른 시중 은행들도 대략 한 30% 내외의 총 주주 환원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피고 주가의 어떤 상승에 좀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제일 괜찮게 보고 있는 이 은행주들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전일에 2분기 분기 배당 도입한다는 소식이 4%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어떤 배당 이벤트에서 소외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금융 지시사를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로 인해서 배당 관련 수혜가 우리금융도 높아짐에 따라서 가격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라든지 기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총 주주 환원율 역시도 3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만약에 은행주들 중에 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다 출회가 되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매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 정책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은행주로 접근하신다면 최근 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그리고 이제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에 따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우리금융지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의 적극적인 바이 코리아가 포착되고 있는 국내 증시. 하지만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에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뉴스. 4분기 어닝 쇼크 SK 바이오사이언스 소식인데요. 코로나 특수가 끝나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나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엔데믹에도 구멍난 매출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중간에 이제 위기 상황이 겹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 이슈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비슷한 말씀대로 어제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설립을 이제 의결했고 착수까지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이제 기승인된 투자비 419억 원을 포함해서 총 3,257억 원의 자금으로 송도의 9,200평부지의 R&PD 센터 설립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완공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경기도 판교에 있는 본사와 연구소가 이쪽으로 다 이동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발표를 했고요.
있고요. 따라서 이 센터를 통해서 기존 비즈니스 영역을 고도화시키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진행된 컨퍼런스 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실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함께 목표까지 제시를 했는데 매출은 일단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YOY로 이제 마이너스 50.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7%, 당기수익은 65.5% 정말 급감을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그동안 위탁 생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이제 CMO 쪽에 물량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사 백신 라인에 대한 매출을 확대하겠다. 뭐 남의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 이제 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2개국에서 총 17개의 인허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총 11개국에서 13개 허가가 현재 진행 중인 기업으로 충분히 이 정도는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유니세프 같은 국가들 이런 어떤 국제 기구들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나가는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 기구의 어떤 입찰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주가 매력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시용 차장님.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이 줄어든 부분들은 당연하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백신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3년간 지속됐던 코로나의 국가 비상 사태 그리고 공중보건 사태를 5월 달이면 이제 종료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WHO에서도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4월 중으로 이제 종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어떤 백신 이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mRNA 백신 제조사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1회당 접종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와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노바백스의 어떤 자체 백신 가격이라든지 노바백스의 백신 가격이라든지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자체 백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해외 시장이라든지 국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 매출 감소분을 또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출 감소 부분들을 기존 자사 백신이라든지 또 잔여 생산 라인을 CM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 부분은 충분히 좀 상세가 앞으로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사노피하고 공동 개발 중인 스카이팩 3상 임상 시험이 진입이 1분기 내로 결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이 백신 그러니까 폐렴구균 백신 시장이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 짚어봤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 나온 김에 SK온 소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SK온과 포드가 함께 튀르키예에 짓기로 한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습니다. 전부터 이러한 소식 들려왔지만은 이제 공식화가 된 건데요. 포드는 LG 엔솔과 협상 중이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계속 협상 중이다라는 기사도 함께 덧붙여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3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SK온, 그리고 미국의 포드, 그리고 튀르키예의 코치그룹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코치그룹 하면 조금 낯선 그룹이죠. 네, 유럽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자동차라든가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굴지의 그룹입니다. 포천 500에서도 270위에 있는 그런 큰 그룹이고요. 유럽에서는 70위에 있는 아주 좋은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3개사가 튀르키예에다가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최근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고금리 현상 등으로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포드하고 SK온이
배터리 판매가, 단가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OU가 최종적으로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DK 코치그룹하고 포드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대로 LG 엔솔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잘못 들으면은 SK온하고 포드하고 사이가 나빠졌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주하고 테네시주에는 지금도 SK온하고 포드가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 면에서 TDK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 속에 투자 전략, 뭐 LG 엔솔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이든 LG 에너지솔루션 둘 중 뭐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최근의 횡보와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SK온과 포드 그리고 트리키의 어떤 코치그룹과의 이제 협상이 결렬된 부분도 앞서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없고 뭐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격 협상이 잘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과 협상하겠다는 거는 에너지솔루션은 그만큼 캐파를 가지고 있고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추후에도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좀 인하될 것인데 추후에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소형 전지를 제외한 전기차라든지 ESS 전지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23년 올해에도 물량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캐파를 증설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매출 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북미 위주의 어떤 테슬라 양이죠. 신규 수주도 지속적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또 다른 쪽에서 공장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는 회사들보다는 올해 바로 공장을 가동해서 그것들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 이거 뭐 셀 업체 중에는 그게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뭐 빠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맞는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또 테슬라는 $200를 회복을 했죠. 하락장 속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주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했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더불어서 크래프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요. NC소프트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줬네요. 네, 맞습니다. NC소프트를 포함해가지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한번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게임주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7일 날에는 크래프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W게임스, NC소프트를 필두로 이제 펄어비스 등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 혹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게임주들 상승률이 일단 괜찮았습니다. 그중에서 크래프톤이 6.3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역시 22년도 4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주주 환원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브시스터즈가 4.78% 올랐고요. 그리고 모비릭스가 4.64, 넵튠이 4% 정도 견조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하락률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3.2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지난번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좀 쉽게 뭐 이제 자리를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하락한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 역시 같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벨로프 그리고 넷마블,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액션스퀘어 그리고 룽투코리아, 네오이즈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NC소프트를 우리가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YOY로 11.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제법 크게 늘었습니다. 49% 증가 수치를 발표하면서 일단은 주당 6,680원이라는 현금 배당 공시였습니다. 전체 현금 배당 금액은 1,356억 원 정도 되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게임주들까지도 뭔가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배당을 좀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도 이런 좋은 소식을 실적과 함께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 또 개장 전에는 넷마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04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오늘 게임주들은 좀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어떻게 좀 엇갈리는지 여부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유통주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작년에 나란히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백화점 부분의 뚜렷한 이익 성장이 두드러진다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작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전부 다 부착하셔야 되고 또 유통 쪽에 그 미치는 한파는 정말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롯데쇼핑하고 신세계가 의외로 굉장히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 증가를 했고요. 물론 매출은 소폭 0.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90% 증가했고 신세계는 매출도 20% 증가한 데다가 영업이익도 6,450억으로 26%의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소비가 억눌려 있었지만 럭셔리, 즉 명품 소비는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이제는 금년에 어떻습니까? 리오프닝도 되고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이라든가 또 영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통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 갖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가가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롯데쇼핑하고 신세계 주가 한번 봐보십시오. 롯데쇼핑은 지금 92,500원에 있고요. 신세계는 227,000원에 있는데 정말 한 달 동안 거의 반등 없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두 기업의 주가가 거의 저점권에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보시고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그러면은 한번 매수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렇게 휘파람 부는 실적과는 달리 지금 남인호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 흐름은 참 답답한데요. 그럼 신세계, 롯데쇼핑 중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장시영 차장님. 쇼핑에 대한 매력도가 신세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본업, 그러니까 롯데쇼핑의 본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마트, 할인점이죠. 근데 이제 기존점의 성장률을 신세계와 좀 비교했을 때,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죠.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는 롯데쇼핑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난 몇 년간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조금 좀 힘들게 구조조정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점포도 리뉴얼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 아니지 않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자회사의 어떤 롯데 하이마트 실적 부진을 반영을 해서 대규모 생산 차선으로 인식을 했는데 4분기 추가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의 현재 주가는 PBR 0.3배 이하에서 거래 중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투자 매력은 신세계보다는 롯데쇼핑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 온라인 쪽의 영업 손실은 여전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보다는 그래도 롯데쇼핑의 지금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오아시스 관련주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1호 상장사 타이틀이 위태로운데요. 수요 예측 흥행에 참패한 오아시스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대여급 공모주 중 하나였던 오아시스, 공모가가 희망밴드 아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던 이슈였는데요. 이제 후속으로 한번 다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식품 이커머스 업계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이제 오아시스가 라이벌 기업인 컬리가 상장을 포기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이제 한번 빠졌을 때 IPO를 호기롭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대여급이죠. 수요 예측에 실패는 했습니다. 일단 공모가 밴드 하단 이하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최악의 경우에 상장 철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상장 후에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대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잘합니다. 비용을 굉장히 아끼는 기술력을 통해서 흑자를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2만 원대
주문이 좀 몰렸습니다. 공모가 밴드가 35,500원에서 39,500원 사이였었는데 이게 2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시간 외에서는 안 좋은 관련주들이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오아시스 공모가 15,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오바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1조 원이 넘는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컬리도 최근에 밸류가 8,000억인데 오아시스가 1조 원이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컬리는 물론 이제 저도 이용하긴 하지만 그 큰 기업이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의 숫자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쪽 이커머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밸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뭐 고평가 논란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너무 안 좋았었던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사실 이커머스 업체들이 IPO를 진행하기엔 타이밍이 좀 늦었었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피크를 찍을 때 그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좋은데 지금은 한 템포 느려가지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장을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조금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IPO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운영이 잘 되고 실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흑자폭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가 얘기한 대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공부 충분히 하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